엄마, 위암 3기면 그래도 수술하면 살잖아요. 하지만 저는 돈 없으면 당장 내일 길바닥에서 죽은 거랑 똑같아요. 결국 엄마는 살병 핑계로 아들 인생까지 망치는 거예요. 엄마 그냥 암진단금 미리 제가 좀 쓰자고요. 나중에 다 2배로 3배로 갚는다니까요. 너는 결국 네 엄마 위암 3기보다 여행 취소 수수료가 더 아깝다는 말을 했지. 그때 나는 이미 네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네가 필요 없어도 이 돈은 필요하다. 이 돈은 네 사업에 투자할 돈이 아니라 나 양홍숙이 살아서 여행 갈 비행기 값이다. 너는 네 갈 길 가라. 저는 올해 72세 양홍숙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시작된 건 아주 사소하고 흔한 일처럼 보이는 속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인 줄 알았지요. 며칠 동안 속이 너무 답답해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고 소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뭘 먹어도 명치 아랫부분에 딱딱하게 걸려있는 기분이었고 하루 종일 트림만 나왔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니 몸에 기운이 없어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밥맛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입안까지 자꾸 헐어서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밥알이 닿을 때마다 입안이 따갑고 쓰려서 억지로 씹는 동안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충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육감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쪽을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으며 혼자 참다가 결국 그날 밤에 사달이 났습니다. 바깥의 시계 소리만 쨍하게 울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배 속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쥐어짜는 듯하더니 나중에는 온몸의 뼈마디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옆구리와 등까지 쑤시며 아파서 마치 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땀구멍이 열린 듯 식은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나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혼자 죽는 건가 하는 무서운 생각에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휴대폰을 찾아 가장 먼저 아들 형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텐데 미안했지만 당장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신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40살, 어엿한 가장이 된 아들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지만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놀란 듯 짧게 몇 마디 묻더니 이내 단호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택시 타지 말고 내가 갈게요. 아들이 바로 달려와 준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몸의 고통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고 이 힘든 순간에 저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 와서 나를 살려줄 거야 하는 단순하고도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들은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고 저는 그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응급실은 낯설고 싸늘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지쳐 보였고
저는 제 고통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몸의 통증과 며칠간의 소화불량을 호소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리저리 문진을 하고 간단한 검사를 한 후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에게서 들은 결론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어머님, 위장 경련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심하게 체하신 것 같으니 일단 이 약 드시고 경과를 보세요. 제가 받은 처방은 중한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고작 소화불량에나 먹는 단순 체기약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달려왔는데 겨우 소화제 몇 알이라니 김이 쑥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별일 아니니 다행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몸이 보낸 강력한 신호가 무시당한 것 같은 씁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 응급실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운전하던 형근이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주도라니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은 꿈도 못 꾸었던 저였습니다. 남들 다 간다는 수학여행도 못 가본 제 인생에 여행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설레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비행기는 제가 살아생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이루지 못한 작은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 응급실에서의 허무함과 몸의 고통은 싹 잊혀지고 제 마음이 순식간에 들떴습니다. 아들이 아픈 저를 위로해 주려고 몸보신 시켜주려고 이런 멋진 생각을 했구나 싶어서 아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하고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상상에 푹 빠져 있던 것은 잠시 뒤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변하더니 운전 중이던 아들이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밝게 이야기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수십 년간 그를 키워온 경험으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현실적인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여행 가자는 말이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계산이었구나. 그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새벽에 아픈 엄마를 위해 달려와 주었던 그 다정한 마음. 제주도에 함께 가자고 했던 그 따뜻한 제안들이 혹시 돈을 빌려가기 위한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마치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운함과 배신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사업을 하느라 초조해 하는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척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말하는 그 돈은 제가 나중에 쓸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아끼고 모았던 저희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는 것은 어쩌면 저의 남은 노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 사업이 잘 되어야 나도 편하게 살지. 힘들 때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는 모성애가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눌러버렸습니다. 아들의 절박함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쉬면서도 결국 아들에게 돈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저 양홍숙은 노후 자금 중 3천만 원을 내어줍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심된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할 노후가 불안하고 막막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날의 서운함과 불안감은 뼈에 사무치도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아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우 핸드폰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3천만 원.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제 심장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돈만은 꼭 당신 노후에 써요 하고 신신당부하며 남겨준 유산 중 가장 큰 몫이었습니다. 이 돈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남편과의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었는데 결국 아들 때문에 이 약속을 깨고 만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아들에게 갔는데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이 돈을 잘 불려주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저 허무함과 서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이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편하게 다녀오고 사업을 시작하겠지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빌려준 이 돈과 그날 응급실에서 체기약만 받고 돌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체한 줄로만 알았던 제 몸속에 진짜 무서운 병이 숨어 있었듯이 아들의 그 웃음 뒤에도 차가운 현실과 배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 3천만 원의 거래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단순 책이라는 허무한 진단과 소화제만 받고 돌아왔지만 제 몸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속 불편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이 묵직하게 막힌 느낌. 그리고 입안이 계속 헐어 피딱지가 않는 고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고 결국 아들 형근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걱정할까봐 숨긴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들이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을 것 같다는 서늘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그동안의 모든 증상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몸이 부서질 듯 아팠던 이야기. 아들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온 뒤로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까지 주절주절 늘어놓았죠. 선생님은 제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이미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증상이라면 단순 체기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위장벽에 혹시 모를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바로 위 내시경을 다시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 그 네 글자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암일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장 무서운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검사 예약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혼자서 이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꾸만 아들에게 빌려준 3천만 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 돈을 아들에게 줘서 내 복을 다 가져간 건가? 죄 없는 돈을 원망하고 이 모든 불행이 제가 감당해야 할 벌인 것만 같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는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무릎에 놓은 손수건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고 힘없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제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선생님이 봉투를 열어 꺼낸 종이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위암. 게다가 초기 진단이 아니라 위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고 숨을 쉬는 법까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암 3기라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한 내 인생이 겨우 비행기 한 번 타보려 했더니 결국 이 끝에서 멈춰야 하는 건가 하는 비통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수술이 시급하니 바로 날짜를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혹시라도 다른 장기로 퍼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전이검사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준 3천만 원이 마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미리 치른 장례 비용처럼 느껴져 더욱 슬펐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보니 제주도 여행 준비에 들떠 있을 아들 형근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아들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나?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여행 때문에요. 항공권이랑 숙소 최종 예약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엄마 짐은 뭘 챙겨야 할까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 암 3기 진단을 받은 이 엄마에게 지금 아들이 묻는 것은 짐 목록이라니. 제 목에서는 통곡을 참는 한숨만 터져 나왔습니다. 차마 암이라는 말을 바로 꺼낼 수 없었고 저는 그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한숨 소리를 듣더니 오히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엄마, 들려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빨리 집 얘기 좀 해봐요. 저 바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아들이 당연히 모든 것을 취소하고 달려와 저를 안아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형근아, 엄마가 못 갈 것 같다. 여행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검사 날짜랑 겹쳐서. 아들은 제 말에 짜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요? 엄마가 간다고 해서 이미 다 예약했는데 숙소 취소 날짜도 지났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을 세게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암이래. 위암 3기래.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해서 여행은 취소하라. 이어서 아들의 반응이 저에게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아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지독한 막장 대사였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끼리라도 다녀오고 나서 나중에 같이 가요. 수수료도 물어야 해서요. 저는 그 순간 제 뒤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제 목숨보다 몇 푼 안 되는 여행 취소 수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니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핑 돌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3천만 원을 빌려갔을 때도 아들은 결국 돈과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은 이미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저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두고 다녀오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바꾸며 고마워요. 엄마, 잘 다녀와서 병문안 갈게요. 하고는 통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것보다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에 더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병원 화장실로 가서 억지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통곡 소리마저 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배신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암이라는 병보다 아들에게 받은 이 처절한 상처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위암 3기 진단받은 엄마를 병원에 홀로 두고 저에게 남은 건 차가운 병실 침대와 불안뿐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절차를 밟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서류에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야 할 때 아들 형근이의 이름을 적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펜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환자가 보호자가 되어 모든 서류에 서명하는 이 이상한 상황이 제가 이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흰색 시트가 너무 차가워서 제 마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에게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죽을 먹이고 저녁에는 아들이 와서 팔다리를 주무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따뜻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제 병실에는 잔인한 소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따뜻한 대접을 못 받을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함과 함께 미칠 것 같은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돌아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떠난 아들을 붙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참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연락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잠잠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문자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였습니다. 아들이 올린 막장 배신의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날씨 아래 새하얀 모래사장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 가족의 모습. 아들 형근이와 며느리,
손주들. 4명이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복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아들이 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엄마는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일단 우리끼리 힐링 타임.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번졌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나는 그 가족에 없구나.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철저하게 그 가족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와 달리 아들은 저를 잊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과 후회가 제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을까? 저는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생존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평생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봤어요. 딱 한 번만, 남은 생은 제 것만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꼭 살아서 비행기를 타야지. 그리고 며칠 뒤, 기적처럼 은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암 보험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암 진단금 8천만 원, 암 치료비 3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제 목숨 값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로 아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돈은 저의 남은 생을 지켜줄 방패였습니다. 이 돈으로 꼭 비행기를 타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형근이가 병실 문을 벌컥 하고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지만 저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오직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저 눈빛. 3천만 원을 요구하던 그 눈빛 그대로구나. 아들은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암 진단금 받으셨어요? 1억 정도 들어오는 거 맞죠?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걸로 저 사업자금 좀 더 보태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 아들은 뜸들이지 않고 제 옆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가 병원비로 쓰는 거 말고 남는 돈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이 넘잖아요. 병원에서는 실비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딱 5천만 원만 더 지원해 주시면 이번에는 확실해요. 대출도 다 끌어왔는데 엄마 돈만 있으면 돼요. 저는 머리가 윙윙 돌았습니다. 위암 3기 진단받은 엄마에게 앉자마자 남는 돈을 요구하다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 엄마가 감기라도 걸린 줄 아니? 암이야. 위암 3기라고.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제 고통을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아, 엄마, 왜 또 그 얘기예요? 그거 저도 알죠. 위암은 그래도 생존율 높잖아요. 게다가 3기라면서요. 초기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수술만 잘하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 병을 객관적 통계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숨을 건 싸움인데 아들에게는 잠시 들렀다 가는 감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나아가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술만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돈은 어차피 치료하고 남는 돈일 거 아니에요. 엄마, 그 돈 저희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박 나서 엄마 호강시켜드리는 게 더 큰 그림이에요.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나한테는 1억 1천만 원짜리 현금 인출기 역할만 하라는 거구나. 저는 아들의 그 섬뜩한 말에 더 이상 울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모성애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지금 제 옆에 와서 보여준 모든 관심과 행동은 오직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울분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라면 나는 너에게 내 남은 인생을 바치지 않겠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근아, 엄마도 살아야겠다. 이제 내 돈은 내 돈이다. 제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골맞던 상처가 터져 나오듯 단호하고 차가운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아들 형근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동요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를 안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 아들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를 걱정하는 따뜻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집착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 이 돈은 못 준다. 네가 엄마에게 보여준 마음이 딱 이 돈만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 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요?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사업 자금 모자란다고 했을 때. 엄마가 분명히 저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아들이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엄마 목숨보다 여행 취소 수수료가 더 아까웠던 주제에 이제 와서 약속을 운운하다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젠 내 인생 살 거야. 이젠 내 몸과 마음부터 챙겨야겠어.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사 먹고 혼자 여행도 갈 거야. 이 돈은 내 암을 고치고 남은 생을 위해 쓸 돈이야. 네 사업 실패든 성공이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들은 제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에 다시 반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아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여행이요? 제주도 여행 때문에 기분 상하셔서 이러시는 거죠? 단지 저희끼리 갔다고 엄마가 지금 삐치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제주도 여행 때문에 돈을 안 주는 유치한 엄마로 나를 몰아가다니. 아들은 제 암 투병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돈을 못 받게 된 이유만을 제 삐침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비참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너희끼리 행복하게 웃고 떠났잖니. 그리고 나한테 수수료가 아깝다고 말했잖니.
그때 내 마음은 이미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환불을 안 해준다고 했고, 엄마가 위암인 건 알지만 저는 지금 사업이 달렸잖아요. 엄마, 사업 망하면 저 길바닥에 나 앉아요. 손주들 얼굴 어떻게 보실 거예요? 결국 아들은 사업과 돈을 제 목숨보다 더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저에게는 비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무리 제 심정을 설명해도 아들은 끝까지 돈으로만 환산할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이 두 마디는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모성애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병실에서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 사업 망하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곁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 문을 쿵 소리 나게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나가자 병실은 쥐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닫힌 문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밖으로 제 인생의 절반이었던 아들이 영원히 걸어 나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그동안 꾹 눌러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이 울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모성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온몸의 암세포가 이 고통 때문에 더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위암 수술 부위가 될 배를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인데,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렇게 나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버리고 가는구나.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허무해졌습니다. 제 남은 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다시는 저 아이 때문에 울지 않겠다. 내 남은 눈물은 오직 나를 위해 쓸 것이다. 이것이 제 스스로에게 내린 생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 팔겠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남편과 살던 낡은 아파트는 더 이상 저에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한 저는 계속 현근히 엄마로 아들의 희생자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원과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받은 돈과 암 진단금으로 받은 돈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양홍숙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아들의 흔적들을 치웠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상자. 그 안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 어머니의 날에 서툴게 쓴 엄마 사랑의 카드. 그 모든 추억이 저를 다시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추억들이 저를 배신한 아들을 용서하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모두 상자에 담아 창고 가장 깊은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치 제 기억에서 아들을 지우는 잔인한 의식 같았습니다. 이젠 과거를 버려야 한다. 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몸은 암 때문에 아팠지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길 거야. 너는 네 사업 잘해라. 이 문자가 저희 모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SNS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홀로 힘든 전이검사와 검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보호자예요. 수술을 며칠 앞두고 저는 여행사에서 받은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새하얀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사진. 꼭 살아서 저걸 타야 한다. 저는 낮게 되면 혼자 떠날 여행지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지중해가 펼쳐진 이탈리아 남부에 작은 마을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양홍숙으로 살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꼭 건강하게 치료받고 살아남아서 비행기 꼭 탈 거다. 이 다짐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수술실로 향하는 병원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제가 누운 침대를 미는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 없이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는 저뿐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남편, 아내,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용기를 얻으며 수술실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의 의지와 제 안의 암세포만이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득 수술복 가슴 주머니 안에 넣어둔 낡은 제주도 여행 팜플렛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비상하는 비행기 사진. 비행기. 나는 꼭 살아서 저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려진 저의 생존 이유이자 남은 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피의 맹세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머리 위로 수술등의 강렬한 불빛이 비춰왔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잠드실 거예요. 숨 크게 쉬세요. 저는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양홍숙, 살아남아라.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 다짐과 함께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격렬한 고통과 함께 다시 현실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제 몸은 무수한 선들과 기계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터져나갈 듯 아팠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해냈다는 사실이 제 배를 짓누르는 고통으로 느껴졌습니다. 입은 바짝 말랐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옆 환자의 생사를 오가는 신음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 경고음 속에서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 같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아들 형근이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교대로 간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물 짓고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내가 그토록 바쳐온 모성애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고통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과 배신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더 이상 슬픔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강철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날 버렸으니 난 더 강하게 살아야겠다. 저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푸른 지중해. 비행기. 그 상상이 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고사하고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옆 침대 환자에게는 며느리가 미움을 떠먹여 주는데 저는 수저를 줄 힘도 없어 숟가락을 놓치곤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은 정말 언제쯤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제 보호자예요. 저는 강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절제 수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격통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한 걸음 떼는 것이 천리 길을 가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병실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던 저는 포기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에게 줬던 3천만 원과 제주도 대신 수수료를 걱정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돈을 주려고 이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 살려고 수술대에 누운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병실 문 앞에서 10걸음. 다음 날은 복도 끝까지 20걸음. 저는 걸음을 늘려나가는 것을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며칠 후 회진을 온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어머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걷고 계시다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보호자가 강제로 일으켜야 겨우 움직이시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 비행기 타야 돼요. 이탈리아에 가야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 미소와 단호함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퇴원하여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새로운 시작. 아들은 퇴원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했기에 당연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문자 메시지라도 오지 않았을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은 돈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메스꺼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고통 속에서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이건 나를 비행기에 태워줄 고통이야. 저는 하루하루 제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먹을 밥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먹을 밥을 짓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최종 검사 결과를 받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양홍숙 어머님, 치료 잘 됐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와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비행기 타도 될까요? 선생님은 제 차트를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은 이제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단,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탈리아 남부 꼭 가신다고 하셨죠?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 갑니다. 제가 저를 구원했어요. 저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팜플렛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제주도 사진을 가리고 그 위에 제가 직접 오려 붙여둔 이탈리아 남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로 가는 비행기 표, 그리고 현지 숙소.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가장 조용한 곳으로 부탁해요. 직원은 제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에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제게 가장 좋은 상품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결제하는 순간 제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떼인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저의 가짜 삶을 정리하는 데 쓴 수수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 돈은 저의 진짜 삶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천장이 높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공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온 듯 했습니다. 저는 낡은 손수레에 작은 캐리어를 싣고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환송해 주지 않았지만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탑승 수속을 받고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제 여권에 찍히는 출국 도장은 저의 과거와의 단절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구름 위로 솟아있는 커다란 에어버스 비행기. 저는 설렘과 감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였구나.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제 막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는 강한 압력.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양홍숙, 드디어 너의 비행이 시작되는구나. 잠시 후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힘껏 솟아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와 슬픔이 비행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듯한 해방감.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낡은 아파트들, 복잡하게 얽힌 도로들, 그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마침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네 인생 살아.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양홍숙은 현근이 엄마가 아니라 푸른 지중해를 향해 날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긴 비행의 피로를 느낄 새도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문을 나섰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코를 스치는 낯선 냄새. 시끄럽지만 활기찬 이탈리아어.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마을, 소렌토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붉은 지붕의 집들,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 나무 숲,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제가 소렌토에서 구한 숙소는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정원이 예쁘고 창문을 열면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하지만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좁은 돌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니 눈앞에 그림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지중해. 그 푸른색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단번에 씻어내 줄 듯한 깊고 영롱한 색이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절벽 위에 서서 저는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저의 고독한 승리를 축하해주는 웅장한 교향곡 같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양홍숙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암도, 아들의 배신도, 그 모든 고통도 나를 막지 못했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들 형근이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나의 헌신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진짜 삶을 찾지 못하고 돈이라는 허상에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의 삶은 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바다가, 저의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작은 정원에서 갓딴 레몬으로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하게 흘러가는 소렌토 사람들의 삶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마을 곳곳을 누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식구들 먹일 기념품을 사기 바빴겠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이 입을 예쁜 스카프를 고르고 따뜻한 햇살 아래 노천 카페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젤라또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저녁에는 민박집 주인이 해주는 소박한 이탈리아 가정식을 먹으며 낯선 사람들과 어설픈 영어와 손짓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온 자유로운 여행자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진심으로 저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오랜 시간 잃었던 양홍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형근이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소렌토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바닷가 절벽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암 수술을 앞두고 홀로 싸우며 결심했던 그 다짐. 꼭 살아서 이 비행기를 타야 한다. 저는 이제 그 다짐을 이뤘습니다. 제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제 마음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중해를 바라보며 마치 저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듯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했어. 양홍숙 할머니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가장 웅장한 서사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